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성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경찰 헌법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그 강의와 이제 교재 특징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우리 경찰직렬 시험이 우리 경찰 공무원 시험도 있고 이제 경찰 간부 시험 그리고 경찰 경력 채용, 경찰 승진 시험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경찰 공무원과 경찰 간부에 이제 헌법 문제가 이제 출제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게 이제 올해부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상하반기에 실시된 이제 그 우리 경찰 공무원 헌법 문제를 제가 좀 분석을 하고 경찰 간부 시험을 분석을 했더니 사실 이제 다른 직렬 기출 문제들과 중복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경찰에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했을 때 뭔가 다른 직렬들이랑 문제를 좀 섞어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작년에는 이제 올해 초에는 그렇게 됐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이 경찰 직렬 문제만을 위주로 문제를 풀어보는 필요성도 분명히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기출 문제집을 그 두 권으로 나눠서 이제 그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기본편은 이제 경찰 직렬 문제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된 상하반기 경찰 공무원 시험과 경찰 간부 시험 그리고 18년부터 이제 경찰 경력 채용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우리 경찰 경력 채용 시험의 헌법 문제들 그리고 17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된 경찰 승진 시험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문제를 엮으니까 딱 이만큼의 이제 분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경찰 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들, 다른 모든 직렬들의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들을 엄선한 문제집인 심화편이 다음 주에 나오기는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뭐 심화편은 뭐 원하시는 분들은 뭐 구매해서 풀어 보셔도 되지만 굳이 이제 안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볼 만한 문제들은 매일매일 추려가지고 오늘처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눠드리는 문제들은 그 기본편에 실려있지 않고 제가 심화편에 실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 기본편에 수록되어 있지만 좀 풀어볼 만한 문제들은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문제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화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수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장 전형적인 문제들 이렇게 나눠드릴 겁니다. 진도표는 이제 오늘 나간 것처럼요. 저희는 기본권부터 먼저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기본권 8회 그리고 헌법총론 4회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관련되는 쟁점들 그리고 관련되는 이론들 함께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헌법 공부하셨던 분들은 같이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이 법학은 특히 이제 헌법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이제 출제가 되는 범위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기출 문제 그리고 최신 판례인 거죠. 근데 헌법은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최신 판례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달 헌법재판소가 한 10개 정도 이상의 판례를 계속 쏟아내기 때문에 이 최신 판례가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매달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10개 정도 선고를 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좀 소위 말해서 수험적으로는 죽는 판례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도 이제 우리 시험에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판례들이 생기는데 최근 2, 3년간 선고된 판례들은 사실 중요도를 떠나서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기출 문제가 사실 모든 공부의 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좀 여러 개 되시면은 문제를 좀 더 추가로 풀어 보신다든지 아니면 기본서를 보신다든지 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더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기본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경찰 직렬 외에도 이제 뭐 경찰 간부나 뭐 변호사 시험이나 뭐 행정고시나 이런 것들에서도 헌법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모든 직렬에서 나오는 헌법 문제들을 제가 다 풀어보고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찰 직렬 문제만으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쟁점들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연결되는 판례들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이 기출 문제집을 토대로 잘 이해를 하시면서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도표는 미리 나눠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습을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예습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문제를 푸십니다. 문제를 푸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정답을 맞췄는지 틀렸는지만 체크를 하세요. 거기다가 정답을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지문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3번을 골라가지고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을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요. 다시 이제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맞췄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처음에 이 지문과 이 지문을 왜 헷갈렸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그리고 스스로 고민을 하는 시간들, 훈련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정답을 체크를 해버리면은요, 사실 이제 이게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틀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근데 다시 풀어도 또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 통째로 이해를 못한 거니까 이제 그럴 때는 해당 판례나 해당 파트들을 좀 다시 한번 철저하게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푸실 때 사실 이거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속 문제 옆에다가 메모하고 체크하는 습관들을 키우셔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자, 1번, 2번, 3번, 4번 어쨌든 우리는 지금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이 지문을 읽고 있다. 그러면 이 지문을 읽는데 만약에 지문을 읽자마자 이게 맞다 틀리다가 번뜩 안 떠오르면은요, 최소한 앞에다가 세모나 별표나 이런 표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걸 좀 습관화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의 느낌은 사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이 지문에서 1번도 헷갈렸고 2번도 헷갈렸고 3번도 헷갈렸는데 어쨌든 정답은 3번을 골라냈어.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채점하는 방식으로 해설을 하다 보면은 1번, 2번을 헷갈렸다라는 걸 까먹게 돼요. 아, 나 이 문제 맞췄지. 나 이 문제 아는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들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문제 푸실 때 딱 지문을 읽자마자 내가 즉각적으로 정답이 안 떠오른다. OX가 안 떠오른다. 그러면 최소한 바로 앞에다가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제 나중에 맞췄냐 틀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이해하시는 게 연습하실 때는 중요하니까 좀 그런 훈련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문제집을 깨끗하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이제 그 수험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제가 틀리거나 제가 잘못 생각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요, 옆에다가 마치 일기를 적듯이 적어 놓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서는 요런 생각들을 잘못했었고 이 문제에서는 요런 것들을 틀리지 않도록 유의 이런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적어 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회독할 때 이 교재를 펼쳐 보면은요, 아, 내가 이때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구나. 내지는 내가 이때 착각했었던, 이때 함정에 빠졌었던 게 여전히 함정에 빠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객관식 문제집은 너무 여러분들 이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느끼는 대로 많은 것들을 좀 체크해 두시면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조금 더 많이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이제 기출 문제집 진도 나가면서 매일매일 문제 나눠드릴 건데 이것도 꼭 풀어오시고요. 기출 문제도 진도 맞춰가지고 문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까지 볼 필요 없고요. 정답까지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기본권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 112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112페이지에 맨 위에 이제 제1절의 기본권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기본권의 성격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 기본권은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이런 표현 기억나십니까? 기본권은 여러분들의 주관적 공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공적인 권리다라는 의미.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기본권은 객관적 법 질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국가의 법 질서를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본권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내가 존중해야 되는 법 질서를 구성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은 문제에서 틀리게 나올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산권은 여러분들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는 성격도 가진다.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표현의 자유는 여러분들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질서를 형성하는 성격도 가진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직업의 자유는 여러분들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성격도 가진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다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들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개인의 권리가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본권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는 국가의 법 질서를 형성하기도 한다라는 게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고요. 그래서 이 이중적 성격은 뭐 독자적인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다른 문제들 사이에서 한 지문 정도 그냥 변별력 없는 지문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지문으로 이제 출제가 되니까 이 정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도 보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의 차이는 뭐냐면 기본권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은 이제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되고요. 자, 제도라는 건 우리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런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최소한 보장을 해주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게 제도 보장입니다. 그래서 기본권 보장과 달리 제도 보장은 최소한 보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헌법에는 117조, 118조에 꼴랑 조문 2개로 지방자치 제도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지방자치 제도를 최대한 보장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방자치 제도의 최소한만큼은 우리가 없애지 말자라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 보장은 본질적인 내용만 침해하지 않는다면 넓은 입법 재량이 있어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이 된다. 자, 그래서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의 이론은 딱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응용해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헌법이 지방자치 제도를 보장한다라는 건 지방자치 제도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헌법이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제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맞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제도 보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언제나 이 제도는 최소한만 보장하는 거.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만 침해하지 않으면 되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2페이지에 1번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 의무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법률로서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제도를 없애는 건 허용되지 않죠. 왜? 헌법에서 지방자치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폐지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고 내용을 제한하더라도 뭐는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번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그냥 좋은 말입니다. 이제 이런 말 읽어보면은요. 틀리게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말이거든요.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의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 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 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 법 발전과 법 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서 굳이 중요한 표현들을 한번 뽑아내 보자면은 첫째 줄 중간에 있는 것처럼 당의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내용만 보장해주면 되는 거니까 본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이 제도 보장은 헌법적 차원에서 인정됩니까? 법률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겁니까? 헌법에서 그 제도를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들이 첫째 줄 끝에 헌법 제정권자가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보장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재판 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 말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축소된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된다. 맞습니까? 틀렸죠.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되죠. 여러분들의 기본권이 있는데 이 기본권에 국가가 개입을 많이 할수록 기본권은 많이 제한되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국가가 기본권에 대한 개입을 적게 할수록 기본권은 이제 적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가 개입을 많이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특히 입법자의 입장에서 고민했을 때 입법자가 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기본권은 국가가 개입을 적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가한테 입법 형성권이 축소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에게 입법 형성권은 축소가 되고, 그러면 그 말인즉슨 국가는 함부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본권에 개입을 하는 경우, 만약에 국가가 여러분들의 기본권에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심사하겠습니까?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까? 느슨하게 심사하겠습니까? 아니, 국가 너 국민들의 기본권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권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심사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국가에게 넓은 입법 형성권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기본권을 많이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심사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느슨하게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특히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제한이 많이 가능한 기본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기본권이라든지 절차적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기본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이 가능해요.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권이 있다라는 거고, 넓은 입법 형성권이 있으면은 합헌일의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도 이 재판 청구권은 제도 보장의 성격이 강하대요. 그러면은 본질적인 내용만 침해하지 않으면은 입법자가 많은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본질적인 내용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자가 많은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보장은 축소된 입법 형성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입법자한테 권한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국회가, 입법자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늘 제한하는 기관입니다. 가만히 냅두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유권을 누릴 텐데 국회가 무언가를 만드는 순간 국민들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내지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권리를 금지하는 법들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국회는 최대한
적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다만 제도 보장은 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런 형태의 오선지 좀 자주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잘 읽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입니다. 4번은 방금 말씀드린 제도 보장은 최소한 보장의 원칙에 적용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기본권은 최소한으로 제한, 다시 말하면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똑같은 말이 뭐겠습니까? 최대한 보장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도 보장은 최소한 보장이고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보장이니까 결국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해야 된다? 최소한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제도 보장 파트도 방금 제가 설명드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권의 주체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죠. 이 기본권의 주체는 매번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기본권 주체의 쟁점들을 중요한 쟁점들 위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기본권의 주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권을 보유하는 능력과 기본권을 행사하는 능력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기본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 선거권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거권은 모든 국민이면 선거권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는데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살이 되어야 됩니까? 18살이 되어야지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보유하지만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본권을 행사하는 능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것은 기본권의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초기 배야. 기본권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기본권 안 가지죠. 초기 배야는 아직까지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생명을 인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배아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없어요. 그런데 유의하실 거, 초기 배아는 어쨌든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윤리 측면에서 국가는 당연히 초기 배아를 보호할 의무는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 의무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아는 뭐의 주체가 됩니까? 생명권의 주체가 되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워낙 단골 출제되는 겁니다. 초기 배아는 주체성 없고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 요거 두 가지 늘 잘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외국인. 외국인은 어떤 경우에 기본권 주체성을 가집니까? 우리 기본권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고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권리에 대해서는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됩니다.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간의 권리는 당연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인지 여부는 무관하죠. 불법 체류인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권은 헌법적인 측면에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있냐 없냐는 기본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것들만 몇 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대표적인 기본권이 뭐가 있냐면요, 직장 선택의 자유가 있죠. 우리 시험 자주 나오는 거, 직장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렬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직장 선택의 자유를 가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은 제한적으로나마 직장 선택의 자유를 가져요. 제한적으로나마. 그리고 또 비교하실 표현이 외국인은 직업의 자유는 누릴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이긴 한데 이미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그 외국인은 어느 직장에서 근무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으로는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고 이미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정이 된다. 제한적으로나마 인정이 된다. 국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나마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근로의 권리 배웠었죠. 이 근로의 권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할 자리, 일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일자리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적 측면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도 누릴 수가 있고 당연히 일할 자리는 사회권적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은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에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거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외에도 외국인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 이제 청원권. 외국인도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대한민국에 청원할 수 있고요. 외국인도 재판 청구할 수 있고요. 외국인도 구금 당했다가 무죄 받으면은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호 보증이 있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거. 상호 보증이 필요한 거. 상호 보증이 뭔지 아시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나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거. 자, 상호 보증이 필요한 기본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무원이 외국인한테 뭔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번에 지금 그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이태원 참사에서 피해자들 중에 일부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국인들은 국가배상을 지금 청구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내국인들은 당연히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법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헌법에서도 국가배상 배우지만 그 경찰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죠. 근데 지금 경찰 문제가 뭡니까? 6시쯤에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찰은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출동할 수 있다. 제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마치 재량행위처럼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그 경찰학 시간에 배우시나? 재량행위처럼 되어 있지만 경찰이 출동을 해야지만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은 경찰에게 재량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출동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재량이 없어진다, 0으로 수축한다 이런 표현 쓰는데 경찰학 시간에 배우나요? 배우는 것 같네. 몇 명이 끄덕거리고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안 끄덕거리고 그러니까 재량이 0으로 수축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태원 참사의 내국인 피해자들은 지금 국가배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외국인 피해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외국인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국가배상 청구권은 상호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랑 상호 보증이 인정되는 나라, 대표적으로는 우리 판례상 인정되는 게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랑 상호 보증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상호 보증이 인정이 되는 나라의 외국인들은
이 국가 배상을 이번에 청구할 수 있게 될 거고, 상호 보증이 인정이 안 되는 나라들은 아마 이제 국가 배상이 안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저기 중동 지역의 외국인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제 그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아마 법원이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명시적으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그렇게 대우를 해 줄까라는 기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의 이제 그 피해자들은 국가 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거지만, 이제 중동 지역 국가들 중에 일부는 국가 배상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배상 청구권은 상호 보증이 있어야지만 국가 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사인에 의한 범죄 피해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그 사람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받았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한테 생명신체 피해로 인한 구조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상호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여기서 적어드린 요 정도 권리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그 외에 간단한 것들도 있지. 뭐 외국인 당연히 행복 추구권 누릴 수 있고, 외국인 당연히 평등권 누릴 수 있고, 이런 간단한 쟁점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얘들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도 어떤 기본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질상, 그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질상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들은 법인이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법인에게 인정되는 대표적인 것들을 먼저 보면은요, 가장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인격권이죠. 인격권. 사과 사건들. 법인에게 사과를 강제하게 되면은 이제 법인이 외부적으로 강제적으로 사과했다가 결국 이 법인의 명예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게 사과를 강제했을 때 우리 판례가 언제나 인격권 침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관련되는 것들은 법인의 인격권이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법인도 거주 이전할 수 있어요. 그 본점 어디에 둘지, 지점 어디에 둘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이제 그 법인 등록을 하게 되면은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이 과밀 지역이다 보니까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붙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울에다가 본점을 등록할지 아니면은 뭐 지방에다가 둘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거주 이전의 자유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사의 자유는 어렵지 않아요. 결사의 자유는 법인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결사가 됩니다. 근데 집회의 자유는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 거주 이전과 집회가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주 이전의 자유를 법인이 누릴 수 있다라고 지문을 읽으면은 막 그런 상상이 드는 거야. 막 법인이 손발이 나와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상상이 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점 어디에 둘지 지점 어디에 둘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주 이전 누릴 수 있고요. 집회도 법인 명의로 집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도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되는 거고, 뭐 그 외에 당연히 인정되는 건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래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적어봅시다. 재산권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될 겁니다. 자, 법인에게 인정이 안 되는 거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양심의 자유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니까 법인에게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법인과 같은 단체는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 가능할 뿐이지 단체의 구성원을 대신해서는 청구할 수 없어요. 구성원을 대신하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을 대신해서는 청구할 수 없어요. 사실 다 이제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번 이제 써보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계속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아닌 단체, 이제 비법인 단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체성이 인정이 되죠. 비법인 단체도 주체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법인. 공법인도 국가로부터 독립된 영역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KBS 한국방송공사라든지 아니면 국립서울대라든지 이런 곳들도 이제 KBS도 언론의 자유 누릴 수 있고 국립서울대도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누릴 수 있으니까 이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국가기관.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기본권의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지만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잖아요.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노무현 대통령이 중선관위로부터 선거 중 기부 의무 촉구 조치를 받으니까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사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때 이제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자체장도 예를 들면은 이제 공무단위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지자체장의 기본권이니까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적으시면서 아마 내가 아는 것들 모르는 것들 좀 구별이 될 겁니다. 아는 것들은 그냥 가볍게 납득하시면 되는 거고 모르는 것들만 좀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당입니다. 정당은 첫 번째 얘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되죠. 그래서 등록이 되었거나 등록이 취소가 되었거나 상관없습니다. 무관하고 등록이 되었건 등록이 취소가 되었건 상관없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은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하실 게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은 누릴 수 없죠.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권리는 정당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권 주체성 전부입니다. 기본권 주체성에서 나오는 문제들 전부이고 이 내용 등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권 주체성은 출제가 되는 경우에도 난이도가 원래 높은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123페이지에 1번입니다. 1번을 간단하게 보세요. 기본권 보유 능력은 민법상 권리 능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제 맞는 지문인데 이 민법상 권리 능력은 사실 민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인 건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민법적으로는요, 사람은 출생해서 사망하기 전까지만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민법적으로는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만 권리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 당연히 없지. 그리고 사망하고 나면은 당연히 권리 능력 없지. 그런데 우리 헌법적으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어나기 전에 기본권 인정이 되죠. 태어나기 전에 기본권 인정이 되고, 특히 돌아가신 분도 중대한 그 명예에 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상 권리 능력과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능력은 일치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보십시오. 입법자가 선거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뭘 제한하는 겁니까? 그렇죠. 기본권의 행사 능력을 제한을 하는 거죠.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8세가 되어야지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선거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행사 능력을 제한을 하는 것이고요. 자, 3번입니다. 간단하네요. 초기 배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입니다.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자체, 기관,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시현해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죠. 이제 원칙적으로는 기본권의 수범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볼게요. 2번 보시면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 경우만을 묶은 것으로. 자, 일단 기억번 주체성 없죠. 기억번 주체성 없고, 니은번 보시면 그러니까 외국인은 불법 체류 중이건 불법 체류 중이 아니건 무관하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당연히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니은번은 맞고요. 자, 디귿번입니다. 여러분,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성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실 게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는 기본권 주체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근데 비교하실 게 지자체장은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공무단위권 같은 거는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안 됩니다. 서울시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안 되는데 서울시장 오세훈, 그렇죠? 뭐 경기도지사 김동연 이런 사람들은 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주체성이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의 공무단위권을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은요. 예전에 그 경기도의 하남시라고 있는데 그 하남시에서 하남시 주민들이 하남시장을 주민 소환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방자치 제도 할 때 우리가 배웠었는데 주민 소환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임기 만료 전에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주민 소환입니다. 그래서 하남시 주민들이 하남시장을 주민 소환을 하려고 주민 소환 투표 청구를 했는데 이 주민 소환 투표가 개시가 되는 순간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남시장이 헌법소원을 청구를 한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중간에 나를 일을 못하게 하느냐. 아직 투표가 시작도 안 됐는데 나를 일을 못하게 하는 건 나의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때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주체성을 긍정을 한 거예요. 왜? 지금 하남시장이 얘기하는 건 뭔가 국가기관으로서 누리는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서 공무단임권이라는 기본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남시장도 공무단임권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지방자치단체 자체는 무조건 기본권 주체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예외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 주체성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리을번 축협. 자, 이제 이 내용도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축협, 농협, 수협 이런 것들은 해설을 보시면은요. 해설을 보시면
해설을 보시면 줄근 부분 보십시오.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습니다. 농협수협축협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라는 점에서 사적인 사법인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와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법인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격이 더 강하다? 사법인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축협은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법인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어쨌든 공법인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법인의 성격이 더 커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공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넓은 기본권 제한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정답은 3번 니은과 리을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3번의 1번도 이제 은근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 MBC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는 있지만 뭐 아까 뭐를 보장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언론의 자유 보장해야 될 거잖아. 방송의 자유 보장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과 관련되는 판례가 곧 또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청구인이 누구라고? MBC입니다. MBC가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법상 재단법인이 최다 출자자인 곳인데 최근에 이제 MBC랑 대통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외국 순방 나가는데 MBC는 이제 안 태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이제 그게 공권력의 행사인지 아닌지는 장담할 수 없어. 근데 MBC가 이걸 가지고 헌법소원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MBC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청구인 능력은 인정이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비행기에 태워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될 건데 이제 그 부분 헌법소원 청구한다고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제 그랬을 때 MBC도 기본권의 주체는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1번이고 자주 나오는 겁니다. 좀 기억을 하시고요. 뒤에 문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에 보시면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헌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죠. 그런데 뭐로부터 도출되는 겁니까?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헌법 10조에 있는 행복추구권이나 36조에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나 내지는 37조 1항에 있는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보장한다.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교육한다라는 거는요. 미성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시점에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권을 가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성인이 된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일 때만 부모가 자녀 교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성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교육권을 문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질문이고요. 자, 3번은 어떤 표현만 보면 됩니까? 법인, 인격권 이렇게만 읽으면 되죠. 법인, 인격권.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도 맞는 지문이죠.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성장 여부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에 1번 또 나왔죠. 읽어보시면은요. (5번에) 3번도 읽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이제 경찰 시험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다른 직렬 시험에서는요 거의 안 나오는 지문이에요.
다른 직렬 시험에서 방금 제가 읽은 지문들은 거의 안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 방송문화진흥회와 관련된 MBC가. 근데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115페이지 19년 경찰 승진에 나오고 116페이지 22년 경찰 간부 시험에 나오고 22년 경찰 상반기 시험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찰 시험에만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지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116페이지 4번 문제로 돌아오셔가지고 1번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고 5번에 3번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렇죠? 완전 똑같은 지문들입니다. 그죠? 5번에 3번은 그래서 틀렸고 자, 다시 4번에 2번입니다.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일자리, 정책은 사회적 기본권이니까 국민에게만 인정되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되죠.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자, 3번 읽어보시면 아동과 청소년도 당연히 이제 국민의 일원이니까 기본권을 누릴 수가 있겠죠. 아직 성숙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을 누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번 맞는 질문이고요. 자, 4번입니다. 4번 문제 같은 건 유의해야 되죠. 정당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뒷부분에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로 인해서 지금 정당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소고기를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국민들이 소고기를 먹는 것이지 정당이 소고기를 먹고 자라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주체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정답은 4번이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이제 경찰 상반기 지문인데 이제 지문이 굉장히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좀 높게 만들기는 하는데 중요한 단어들만 뽑아낸다면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1번에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1번 지문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은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자, 여기서의 핵심은 셋째 줄 맨 끝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여기다가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랑 같은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랑 같은 표현입니다.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자유권으로서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2번 옳은 질문이고요. 3번 방금 봤었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대통령도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사인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주체성 인정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전부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21년 경채 문제인데요. 일단 1번은 축협은 공법인, 사법인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지만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본 거고 2번 법인도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결사라는 것 자체가 모이는 건데 법인으로 모이는 게 우리가 결사의 문제인 거니까 당연히 될 수가 있고요. 자, 3번.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정당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도 어렵지 않죠. 1번 보시면 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는 물론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 2번입니다. 키워드만 보면 됩니다. 직장 선택의 자유.
직장 선택의 자유는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된다.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된다. 워낙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기는 하지만 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외국인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건 모든 직렬 시험에서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유의하실 게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적으로만 누린다라는 거. 이제 여기다가 가피를 하면은 국민과 동등한 수준이 아닙니다.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거긴 한데 국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그게 2번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프라임 에듀는 주식회사입니다. 프라임 에듀는 주식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인 프라임 에듀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능력이 있어요. 왜? 프라임 에듀는 법인이니까. 근데 프라임 에듀 301호가 청구할 수 있을까? 프라임 에듀 302호가 청구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 단체 그 자체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법인에 소속된 한 위원회나 한 분과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도 자주 나오는 건데요. 사단 법인 한국영화인협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 법인이니까. 사단 법인 한국영화인협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협회의 내부의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감독위원회는 내부위원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주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4번 계속 봤었던 겁니다. 초기 배안은 기본권 주체성 인정하기 어렵다. 정답은 2번입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은 보시면 그 1번을 일단 우리가 봤던 겁니다. 법인 인격권. 그렇죠? 법인 인격권 받고 2번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기본권 주체가 되지만 기본권 주체가 모두 기본권의 행사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 뭐랑 똑같은 내용이었습니까? 아까 전에 113페이지의 1번의 1번이랑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표현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제 기본권의 보유 능력, 행사 능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기본권의 주체가 모두 기본권의 행사 능력을 갖는 건 아니다. 기본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똑같은 질문이고요. 자, 8번의 3번 같은 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힌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내용인 겁니다. 이 내용. 그렇죠. 지자체장은 예외적으로 주체성 인정되는 경우는 있더라도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는 절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은 아주 표현을 아름답게 써놓기는 했지만 국가 지자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자,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자유가 있습니까? 들어올 자유가 없죠.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출입국에서는 외국인을 입국시킬지 아닐지에 대해서 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심사합니까? 느슨하게 심사하죠. 계속 비교하셔야 됩니다. 국회가 권한이 적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되는 거고 국회가 권한이 많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느슨하게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출입국을 인정할지 말지는 입법자에게 정책 재량이 넓게 인정되어 있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느슨하게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평등권 문제일 때는 자의금지 심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좀 잘 표현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항상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복습도 하시고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직접 질문하시면 되고 이제 아니신 분들은 오늘 이제 거기 문제풀이 진도표나 이런 거 보면 제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에 질문 남기셔도 됩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에 1번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안전 공제회는 행정관청 또는 그로부터 행정관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로 공법인에 해당할 뿐 사법인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틀렸는데 자, 이 사건 판례 한번 설명을 드려봅시다. 자, 이 판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모든 학교에는 이제 학생도 있지만 학교 안에 학교안전공제회라는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이 공제 기금을 냅니다. 공제 기금을 납부를 한 다음에 만약에 학교에서 내가 뭐 운동을 하다가나 아니면은 뭔가 공부를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은 이 공제회에서 나한테 공제 기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급을 하는데 그래서 공제 기금을 모아둬요. 자, 그러면은 관련되는 쟁점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공제 기금은 재산권일까 아닐까? 재산권일까 아닐까? 우리 헌법상 재산권이라고 하려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 풀어서 말하면은요, 재산권이라는 건 사적 유용성,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돼. 원칙적 처분권, 이거를 처분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만 재산권이라고 불러요. 자,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기금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뭐 소고기 사 먹고 막 오마카세 가고 막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어떤 용도로만 써야 됩니까?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그 용도로만 써야 되는 거죠. 사적 유용성 있어요? 없죠. 원칙적 처분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얘는 재산권이 아니에요. 재산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 둘이 협상하다가 협상이 안 되면 어디에 가냐면은 공제중앙회라는 데 갑니다. 얘는 이제 행정주체입니다.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공제중앙회가 이제 학생이랑 학교안전공제회가 이제 서로 금액 다툼이 있으니까 학생은 이제 1,000만 원 달라 그러고 이제 공제회는 5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럴 때 이제 공제중앙회가 금액을 결정을 해줍니다. 이제 금액을 결정을 해주는데 여기 대해서 학생은 이 금액 결정에 대해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공제중앙회가 700만 원 줘라 라고 얘기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1,0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왜 700만 원입니까? 하고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안전공제회는 여기에 대해서 소제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학교안공제회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를 한 사건이고 그때 첫 번째 헌법재판소가 얘들은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된다. 얘들도 독립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된다라고 본 거고 지금 학생한테는 재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안전공제회한테는 재판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뭘 침해하는 겁니까?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판례 3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판례에서 내용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학교안전공제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두 번째, 학교안전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공제기금은 재산권은 아니다. 재산권은 아니다. 세 번째, 학생은 공제중앙회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안전공제회는 불복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3가지가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9번에 1번이 이제 틀렸죠. 학교안전공제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들 아니죠. 2번에 보시면 모든 인간은 생명권의 주체가 되지만 초기 배아는 이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헌법에 법인의 기본권 향유 능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언론 출판, 재산권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도 누릴 수 있다. 자, 4번.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학뿐만 아니라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 한 번씩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냥 가볍게만 읽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까지만 보고 잠깐 쉽시다. 10번의 1번입니다. 10번의 1번은 뭐가 보입니까? 사과라는 게 보이죠. 저는 이런 단어가 보이네요. 사과, 법인, 인격권, 침해. 그렇죠. 법인에게 사과를 명령하는 건 언제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1번은 왜 틀렸어요? 둘째 줄 끝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다. 틀렸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 2번입니다. 2번은 둘째 줄만 읽으면 되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자, 3번. 3번은 1번이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인격권도 법인이 누릴 수가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잘못 출제된 겁니다. 왜냐하면 1번이랑 3번이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서로 지문 간의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당연히 틀린 내용이고 4번. 학생도 간섭받지 않고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인정이 된다. 4번이 맞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저희 3시 20분까지 쉴 건데요. 20분까지 쉬시는 동안 혹시 나눠드린 문제 안 풀어보신 분들은 일단은 한 8번 정도까지 좀 먼저 한번 풀어놓으세요. 3시 20분까지 쉬겠습니다.